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대통령 파면을 민주주의의 승리로 자화자찬하기 바쁘며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통치 실패에 대한 책임과 반성보단 권력의 공백을 새로운 기회로 여겨 20명에 이르르는 출마자와 예정자들이 난립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막을 내린 3년여간의 윤석열 정권은 실패한 정치의 결과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실패의 책임을 통감하고 유권자들에게 사과에 마땅합니다. 헌법을 무시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탄핵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는 동안 갈등을 봉합하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정치권 누구도 수행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누구도 정권의 조기 퇴진 앞에선 선량한 피해자일 수 없으며 승자와 패자로 구분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가해자이며 공범이고 모두가 패배했을 뿐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은 대통령 파면으로 막을 내렸지만 대립과 혼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 진영의 정치 지도자 중 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6월 3일 치러질 조기 대선 이후 어느 세력이 집권한다 해도 대립과 혼란의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립으로 진영 간의 골이 깊어질수록 극단적인 지지 세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의 행태도 더 극단적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의 체제 그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져가는 이해관계들을 정치가 온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그로 인해 극단적 주장들만이 점점 더 힘을 키워나가고 있다면 체제를 다시 설계하고 다듬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윤석열 퇴진만으로 갈등이 봉합되지 못했듯 이재명 퇴진만으로 대립은 해소되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누군가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거 날까지 불과 2달도 남지 않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어쩔 수 없이 차악을 강요당하는 투표가 아니라 기꺼이 투표할 수 있는 미래라는 선택지가 있는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날씨가 변덕이 심합니다. 네네네. 어제만 해도 낮 기온이 거의 그 초여름 날씨에 지역에 따라서는 초여름 날씨까지 가는 그런 기온이었는데 오늘은 또 막 강풍에 비가 오면서 기온은 떨어지는데 또 오는 비는 또 막 스콜이더라 거의. 네. 성질이. 그래서 참 요상한 날씨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가을 날씨도 그렇기는 한데 특히 네. 봄 날씨 변덕이 심하다고 하죠. 근데 요즘 갈수록 이제 좀 열대성, 비 오는 행태 자체가 열대성 그런 스타일로 바뀌다 보니까 스콜처럼 확 잠깐 오다가 말고 그런 식으로 집중호우가 많이 오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뭐 오늘 기온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4월인데 어제 이제 경기도에서 좀 또 대형 사고가 하나 터졌어요. 아, 네네네. 이제 광명에 신안산선이었나? 도로, 예, 예. 도로 공사 현장이 좀 그게 또 붕괴가 되는 바람에 갑자기. 그래서 작업하시던 분들 중에 2분이 매몰된 상태였는데 한 분은 전화로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분은 오늘 오전에 찾았어요. 한 15시간 만에. 지하 30m 정도 위치에서. 네네. 30m. 네, 그분이 이제 무슨 크레인 기사인가 그렇던데. 네. 그 장비 기사분은 그렇게 해서 좀 구조가 됐는데 나머지 한 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위치도 파악이 안 되고 뭐 어디 생사도 파악이 안 되고 50대 그냥 일반 작업인 부분 같은데. 그래서 좀 무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인근 한 2,500가구 정도인가 지금 대피 상태예요. 네네. 그 집안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다시 재조사한 결과로는 그쪽 근처 그러니까 인근 집안은 문제 없다고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불안하잖아요. 땅이 당장 그렇게 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그쪽 지역 지금 이제 인근 주민들 대피 상태고, 이게 시공사가 이번에 또 포스코더라. 포스코인데 또 원인을 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흉흉한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게 또 왠지 또 우리는 또 정덕이다 보니까 정치 상황이랑 또 연결지어서 생각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좀 국가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안전사고도 좀 큰 안전사고도 발생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자, 이제 인트로에 제가 이제 뭐 좀 개헌을 가지고 글을 하나 써봤어요. 뭐 개헌이라는 말은 안 집어넣었지만은 직접적으로 이걸 이제 왜 집어넣냐고 왜 이런 글을 썼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좀
최근에 이제 우리 당에서는 매는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기자회견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방향을 재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의 방향성 그런 거 입각해서 글을 한번 써봤는데 지금 이제 현 시국 뭐 이제 그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는 지금까지 현 시국을 진단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은 어찌됐건 간에 이제 물러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인적으로 진단해 보면 뭐 제일 큰 원인은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윤석열을 제외하면은. 네네. 그리고 또 이재명은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인 결과 둘 다에 해당되는 인물이 이재명인데 그리고 이제 이 개헌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네.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개헌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이제 총리님부터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극단 정치 청산을 이제 내걸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계속 이재명 비판을 주요 테마로 삼는다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과거의 얽매인 듯한 인상을 받지 않을까. 이재명이 원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원인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되는 게 지금 내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에 입각해서 보면 이재명 비판은 과거의 얽매이는 게 되는 것이고 개헌을 얘기하는 거는 미래를 제시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프레임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더구나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게 당원 대부분이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반대를 계속 소리 덮어 주장을 해오다가 밀려난 끝에 거의 축출되다시피 탈당한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재명 비판을 얘기하는 게 뭐 지금 와서는 그 어떤 이제 이재명에 대한 위험성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알리는데 기여한 바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하지만은 지금 이 시국까지 계속 똑같은 그 했던 레파토리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는 결국 쟤들 원한충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일정 부분 바깥에서 보는 이측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비춰봐도 지금은 이재명 비판에 무게를 싣기보다는 좀 더 개헌 쪽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이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현실적인 어떤 문제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기는 한 게 지금 개헌 얘기가 사실상 거의 그 화두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도 하긴 해서 그렇죠. 네. 뭐 그런 문제가 좀 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지난주 우원식이 개헌하자고 네, 네. 그 당시에 그날 꺼냈던 개헌 이야기는 저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뭐 추가로 살을 더 붙일 수도 있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하나만한 소리는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하셨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그리고 그 개헌은 완전히 네. 그 민주당을 위한 개헌이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장한 거는. 네, 그러니까 4년 연임제에다가.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개헌안이랑 네.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그냥 그러니까 개헌을 민주당만을 위한 개헌으로 또는 뭐 좀 좋게 포장하면은 민주당이 받아줄 수 있는 개헌으로 지금 당장 네. 하자고 우원식 의장이 이제 제시를 한 게 아닌가 네. 했는데 진압당했죠. 그조차도 그조차도 단 하루 만에.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보면 웃겼던 게 우원식도 그렇게 하루 만에 짓밟혔고 김경수도 당일날 김경수도 예. 환영한다 그랬다가 그 다음날 바로 싹 입장을 180도 바꿔가지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 두 사람이. 네.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뭔 정치인들이 그따입니까? 자기 줏대도 없고 주장도 없고. 김경수는 그래도 돼. 김경수는 그래도 돼. 김경수는 왜 그래도 돼? 아니 지금 그냥 본인이 그렇게 살기로 선언을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우원식은 그러니까 공식 직함도 없는 사람이고 뭐 그렇긴 하지. 일반인인데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국회의장이 네. 하루 만에 마치 어디 끌려가서 재떨이라도 한 대 얻어 맞은 것 그렇죠. 마냥 네. 예, 그냥 없던 일로 돌리는 게 이게 정말
정말 이재명을 위한 국회의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 이제 와서 얘기지만 이놈의 그 친문 세력이라는 거. 네네. 거기 어떤 그 뭐 친문 좌장이나 혹은 이제 친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바뀌어왔잖아요 그동안에. 네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제외하고 나면은 그 친문 세력의 어떤 상징이라는 인간들 다 똑같아. 연락이 비리비리하고 줏대 없고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분명한 자기 주장을 세워가지고 그걸 딱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이제 곧 친노이기도 하죠. 뭐 그렇죠. 네네. 거의 지금 김명수 하는 꼬라지는 저는 전해철 마크 2라고 보거든. 김경수. 네, 전해철 마크 2거든. 내가 보기에는 좀 어린 전해철. 아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안 좋은 케이스라고 전해철보다 훨씬 더 발전되는 안 좋은 케이스라고 보이는 게 정말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닌 거 아닌 척하면서 이게 아닌 척. 그러니까 아닌 척 하는 게 이게 뭐가 웃긴 거냐면은 그렇게 개딸들한테는 뭐 말만 하면은 욕을 먹어요. 댓글로 막 욕이 막 달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꿋꿋이 그냥 이재명을 위해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짓을 도대체 왜 하나 모르겠습니다. 나도 몰라. 관심도 없고 남의 당이니까 뭐 이제. 자, 뭐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개헌이 그렇게 돼서 많이 이제 지금 물론 그 퇴색돼 버린 감이 있는데 애초에 이 드라이브 자체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거래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설령 그렇게 지금 우원식이나 혹은 민주당은 아예 이재명은 아예 무시를 하고 있잖아요 개헌을.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계속 내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세우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죠. 해야긴 해야 우리가 주축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참가하는 그 정치적 연대가 개헌 연대가 돼야 되는 거지 반명 연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저는 아직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우리 새미래 민주당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헌 연석회의 그 이제 전직 이낙연 이제 총리님을 비롯해서 전직 총리 전직 국회의장들이 주축이 된 이제 원로 모임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 원로 모임.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대선 출마를 선언한 몇몇 대선 예비 후보들이 이제 그 개헌에 화답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권선동 원내대표도 그렇죠. 개헌에 약간 좀 화답을 한 상태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한 자리에 모이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제 공감의 표시를 한 세력들이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 모으면은 적지는 않을 텐데 계속 따로 놀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고 이제 새미래 민주당은 약간 거기에 약간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고 싶기는 한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잘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예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라. 저는 좀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는 싶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지점에 이러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지만은 그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최대한의 명분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개헌을 얘기를 계속 꾸준하게 해왔어야 했다. 그리고 설령 그게 뭐 국회의장이나 그쪽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좀 쭈그러들었다고 해도 그래도 계속 개헌을 기치로 내걸고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 그리고 결국 개헌으로 연대를 한다고 해도 그 연대는 반명 연대가 되잖아요. 100%.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이 후보가 되는 일은 거의 99.5% 확정인 상태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다른 후보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1대1 구도가 될지 아니면은 1대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구도가 될지 그 차이일 텐데 지금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이게 출마 선언을 이제 분석해 보면은 뭐 사실 뭐 하나만한 소리 한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은 영리하게 국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 탄핵 경험 탄핵 국면에 이제 안주하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미래를 제시하려고 말을 던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우리 만약에 이재명 카운터로 이제 나서는 후보도 마찬가지로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 이재명 까기로만 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미래를 똑같이 제시를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미래도 저는 개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 물론 설득을 시켜야겠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경제 얘기가 가장 잘 들어먹히는 담론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좀 당에서 약간 좀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닌가 당에서 낸 메시지가 뭐 그런 좀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좀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빈도라던가 그 가중이 좀 약해져야 되는 거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네. 이제 법원이 어떻게 맡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쪽에 매몰되기보다는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이 제시하는 거에 대한 그게 그렇죠. 왜 잘못됐는지라든가. 뭐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기본소득론의 허구성 같은 거, 네네. 지속 가능성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 짚어 나간다든지. 이게 이재명이 그 매우 영악하게 네. 기본소득이라는 그 글자만 안 쓰고 그렇죠. 뭐 그 성장, 뭐 질적 질적 성장 이런 표현을 쓰고 뭐 그 다음에 일하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죠. 이따가 다시 짚겠습니다만 이제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기본소득을 녹여버린 거죠 이미 기본소득 기본사회 자체를. 그러니까 냄새만 풍겨주는 걸로. 네네. 네. 그러니까 되게 비겁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병인 대표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짚으려고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냥 사실 이거 따져보기도 구차한 건 맞거든요 조잡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명으로서 만약에 메시지를 낸다고 할 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사니즘 같은 게 여기다 기본소득 집어넣은 것 같은데 네. 기본소득 지속 가능성 없다 이런 것들로 좀 더 짚어가지고 네. 비판을 해주고 거기에 관해서 대안을 또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이슈 파이팅 면에서도 좀 아쉬운 감이 있죠 분명히. 사법 리스크 계속 매몰돼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막사니즘은 좀 버리셔도 되지 않을까 전 대표님은. 그건 한번 이제 어구로 잘 썼으니까 어구로로 잘 썼으니까는 그렇죠. 이제 좀 더 내용을 강화를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 국면에서는 저쪽이 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토론을 거는 모양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쪽이 하는 말들, 그러니까 특히 정책적으로 하는 말들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야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말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이재명의 대선 출마 선언과 한번 연결 지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뭐 이게 정말 그 대통령이 탄핵당한 당이 맞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어요. 너무 많이 출마한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주일 어제 퇴거를 했잖아요. 그 관저에서 윤석열이. 네. 불과 일주일 됐는데 그 사이에 지금 뭐 출마 선언한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도 포함해 보면은 크게 잡으면 20명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7명. 네. 네. 안철수, 김문수, 이정현, 네. 유정복, 네. 이철우, 한동훈, 나경원. 네. 나경원 전 의원까지. 이 중에 이제 그 이정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당선 목적으로 출마한 게 아니다라고 본인이 밝혔거든요. 아, 네네네. 지금 이제 그 이데일레하고 인터뷰한 것도 보면은 그 국힘이 지금 뭐 대외적으로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가지고 내부적으로 많이 시스템 그 물갈이를 했다 그러는데 실제 당직 주요 요직이나 그다음에 공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당직자들 있잖아요. 네. 그 당의 요직들의 한 40% 정도가 물갈이가 됐는데 다 사법계 출신인 거야. 아, 법조인들. 네. 판검사 출신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물갈이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세대 교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성분만 교체가 된 거야. 친윤 쪽으로. 네. 그래 놓으니까 이 당이 지금 대중 담론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안 된다고 이정현 전 의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물갈이 한다고 그냥 생색만 내는 건 안 하니만 못하고 다 팔을 바꿔야 완전히 뒤집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문제.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시스템 문제. 그다음에 경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을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출마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 양반의 진정성 있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분이 감각이 좀 있어요. 네. 그 옛날 박근혜 정권 때 그 KBS의 전환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미지가 매우 나쁜 사람이긴 한데 네네. 개인적으로 되게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사람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네. 알아듣기 정말 편하게. 심지어 노령층 분들께서도 내용을 그냥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 편이에요. 네. 굉장히. 그리고 그 국힘 계열로 호남에서 이선했다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성과죠, 분명한. 그렇죠. 그리고 그 당직자 출신이잖아요. 네. 이정현 그렇죠. 전 대표 같은 네네. 경우는 그 당직자로 쭉 커왔죠. 예. 그 당내에서 커와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막 당 대표까지도 하게 된 그런 네. 좀 나름 국민의힘의 내부 역사에서는 좀 입지전적인 인물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5.18, 그러니까 국힘의 주요 어떤 그 스탠스 중에 하나 5.18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전향적인 그런 뭐 물론 이제 출신지가 그런 것도 그래서 부르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전향적인 네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총리님 강연 때도 한번 왔었잖아요. 아 그랬었죠. 네네네. 내가 전주 강연 때 나오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모로부터 좀 이제 이정현 의원 출마는 좀 제껴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당선되려고 나온 게 네네. 아니라고 자기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메시지를 던지기 네. 위해서. 네. 그 제껴놓고 봐도 지금 뭐 출마하겠다 출마 선언한 사람이 총 이제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 제외하면 6명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또 예정인 사람도 수두룩 뺑뺑하잖아 거기다가. 일단 그 이제 피닉스죠 이 사람도 홍준표 이 아저씨가 있고 아직 선언 안 했나 거기는? 그러니까 거의 근데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는데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했고요. 네, 대부분 다 쓰고 나니까 불출마 선언 네. 기사 오늘 아침에 했어요. 기사 나오더라고. 그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불출마를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의원에? 어제였을 거예요. 내가 이건 체크를 못했구나. 네, 저도 지금 이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있고 네. 이장우 의원이 있고 최경원 네. 최경환 지금 시동 걸고 있어요. 다른들은 걸고 있어. 그다음에 이제 윤상현 네. 있고 김태흠 네. 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묶어서 그냥 단일화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제 국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최대 20명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경선을 하면서 후보군을 압축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졌어요. 네네. 한 방에 압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한 3차까지 네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네. 룰을 약간 제시를 했는데 이제 뭐 여론조사 가지고 일단 1차로 먼저 한다고 100% 하고 100% 여론조사 1차 자르고 그럼 2차 3차는 뭐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네네. 두 번에 걸쳐서 잘라가지고 최종 2명 남긴다. 그러니까 4명? 4명 남기고 4명에서 다시 2명으로. 2명으로. 네. 그러니까 압축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자,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룰에 대해서 네. 불만을 제시한 사람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100% 여론조사를 1차로 압축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네.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지를 표시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파 인원들 그 분들의 여론만 가지고 네. 컷오프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굉장히 손해가 되거든요. 아직도 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한동훈이 배신자 소리를 듣는데 사실 원조 배신자 유승민 의원이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운더리를 치게 되면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줄을 세우면은 이렇게 김문수, 뭐 홍준표 잘하면은 한동훈까지 들어갈 4명을 이제 컷오프를 4명 남기고 컷오프를 하면은 뭐 MBS나 이제 갤럽 기준으로 하면은 한동훈이 잘하면 들어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4명 안에.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할까 말까 지금 그렇죠. 고민 중이라는 뭐 다음 기사가. 주에 이제 거치 네. 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이게 그런 식으로 룰을 세팅하는 게 사실 역선택 방지 그러는데 이게 뭐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역선택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역선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은 또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역선택 예를 들어 개딸들이 우리 몰려가서 국힘 투표해야지 그러잖아요.
그 걔들 말로만 그런다고. 불쾌해서 보통은 잘 못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제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좀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을 정도로 그렇죠. 역선택 인원이 네. 많이 모이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냥 뭐 그 전화로 이거를 조사를 할 텐데 네, 그렇죠. 전화에서 어떤 그 인증 절차를 좀 까다롭게 빡세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뭐 가라로 이렇게 뭐 폰 대량 구매해가지고 가라로 막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뭐 선거를 방해하겠다 그런 식의 공작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걸 막는 뭐 절차 같은 걸 만드는 건 모르겠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랍시고 뭐 무당층 비율이랑 뭐 국힘 선택한 비율이랑 그걸 조정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한다고 하면은 뭐 마음 먹고 하면은 그렇죠. 그래 치면 되는 거지.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그러고서 뭐 할 수도 있고. 뭐 전화 받고 하면 나 개딸인데 그러고 개딸인데 이재명 씨를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뭐 못할 거 없거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 그러니까 확실히 소문은 막 그런 소문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김문수 전 장관의 이제 퇴임했으니까 전 장관이지.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게 개딸들의 역선택 때문이다. 라는 그런 소문도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근데 이게 산수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재명 쪽에서 뭐가 빠지던가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 제로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일부러 그래 김문수를 올려쳐야지라고서 민주당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뭐 단편적으로 보면 잘 알아차리기 힘든데 꾸준하게 기간 두고 쭉 보면은 이게 몽텅이가 빠져나가면 티가 나거든. 티가 나죠. 네. 예. 그래서 그 김문수가 이렇게 최대 지금 좀 하향세인데 많이 나올 때 20%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범보수 이쪽에서는 아마 전체 다자구도에서도 한 20%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네. 예. 최고 나왔을 때가 네. 그런 숫자를 만들기에 역선택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소문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상 이제 국민의 후보를 뽑아야겠다는 일부 의견이 주장이 국민의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안으로 갇히는 모양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출마자들 중에 이제 국힘 쪽 출마자들을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중에 이철우 경북지사 케이스를 한번 그 잠깐 볼까 합니다. 네네. 이 양반이 좀 제정신이 아니야 보면. 굉장히 뜬금없죠. 네.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4월 9일에 했거든. 하고 이제 이날 그 불교 방송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진행자가 출마하게 되면 이제 도지사인데 지금 더구나 지금 경북의 산불 때문에 그렇죠. 피해 복구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도정 공백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기 저기 경선 기간 동안 휴가를 낼 거기 때문에 도전 공백이 아니다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아 정말 무책임하네. 네. 그러면서 뭐 이미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 거의 다 있고 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별로 없는 일들은 이미 자기가 다 했기 때문에 경선 기간 동안 휴가를 낸다고 해도 특별히 도정에 공백이 생길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31일 날 같은 경우는 산불 피해 복구를 가지고 파괴의 미학이다 했다는 소리를 또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는. 네. 근데 이제 이 파괴의 미학이라는 소리를 한 인식이 어떤 거냐라는 걸 좀 엿볼 수 있는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산불 나고 나서 이제 그 피해 입은 그 산림 지역에 나무를 다시 심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기왕 그렇게 된 거 그 자리에다가 호텔, 리조트, 골프장 같은 거 지어가지고 관광 산업 유치하겠다 그런 소리를 냈어요.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거를 재창조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도지사가 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되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머리가 꽃밭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진짜 환장할 수준입니다. 이게 어처구니가 없다. 어이가 없지. 주장 자체가. 이 사람도 그러니까 경북도지사 하면서 약간 정상적으로 보이는 순간들이 그렇습니다. 제법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확 가네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좀 억지지 사실. 본인도 이건 말 안 된다는 거 느끼면서 말했을 것 같아. 이거를 진심으로 믿고 얘기한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런 거 보통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잘하는 건데 이런 자기 이런 합리화. 헛소리를. 그래도 이제 뭐 출마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정말 큰 뜻이 있다면은 그런데 그렇죠. 네. 그 맥락을 그 맥락이 나오게끔 이야기를 그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작 그 화재 피해 지역에다가 호텔 리조트 골프장 짓는다는 걸로 네. 치환해 버리면 뭐 굳이 이제 그 지금 이철우 지사가 또 얘기를 한 게 지금 이제 이번 다가올 조기 대선이 네. 이념 싸움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했어요. 하하. 그래서 네. 공선화되는 거 막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헤헤. 그런 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분명히 지금 민주당 행태가 뭐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재명이 그동안에 얘기해온 게 공산주의적인 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행태가 파시즘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짜칩니다. 그래도 이거. 그냥 그 김문수 말고 자기가 대선 후보 되고 싶다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유를 그 자기가 그냥 안고 가겠다는 거로 보이네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못 이깁니다. 장담하는데. 아, 그럼요. 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국힘 후보들도 좀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오세훈 같은 경우는 이제 불출마 선언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명태균한테 발목 잡힌 거 아니냐. 그것도 있고요. 네. 또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을 했는데 그 이제 강남이랑 이런 곳이 네. 또 아파트 집값이 네. 확 올라갔어요. 아하. 그것도 다시 눌러야 되거든요. 거기서 또 이미 죄송합니다. 또 한번 했고 네. 그래서 이게 나설 만한 상황이 네. 본인 여러 가지로 네. 네.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저는 깔끔하게 불출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서울시장직이나 잘 수행해야 되는 정말 그래야 됩니다. 지금 네. 서울시가. 게다가 막 지금 싱크홀 사건도 계속 연이어서 이제 그렇죠. 생기고 있는 네. 그런 싱크홀 부분이라서 사실 서울시가 지금 많이 욕먹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네. 그 집값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걸 경고도 제대로 못했다는 건데.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불출마 선언했는데 그랬죠. 그 부분은 네. 뭐 충분히 잘했다라고 얘기할 만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권에서 굉장히 좀 이제 그 주요 인사 중 한 명이었잖아요. 윤석열 정권에. 책임감이 네. 있는 그렇죠. 위치죠. 책임지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야말로 어떤 보수의 미덕이 될 수 있다 충분히. 네. 그런 스탠스를 보이는 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반면에 민주당은 또 이제 금권선거 스텝 밟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최근 행보를 보면은. 자, 4월 10일자 이제 한경 기사를 하나를 봅시다. 정부는 10조, 민주당은 35조. 추경안 심사 진흙탕 쌈 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추경 예산 규모가 많이 차이 나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추경안 10조를 제시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국회 예결위에서 4월 28일 날 그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추경안을 이제 그 통과시키는 심사를 진행하자고 그렇게 이제 일정이 잡힌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측은 지금 35조까지 추경을 늘려야 된다. 네. 이런 네. 입장이에요. 그리고 국힘 같은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국힘 같은 경우도 권성동 이제 원내가 추경안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거는 입장이 같아요. 그런데 이 민주당 35조에 대해서는 그 권성동 원내 같은 경우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데 정부에서는 그 35조 들이대는 걸 다 못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또 아마 그것 때문이겠죠. 지역 상품권.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게 추경안 중에 이제 원래 정부안이 10조인데 그럼 25조를 더 붙이잖아. 네네. 그 중에 13조가 지역 상품권입니다. 나머지는 뭐 AI 산업 발전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네. 붙여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 좀 선거 전에 돈 덜 푸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회에서 보통 예산 심의를 할 때 네. 예산을 까는 거 있잖아요. 감액은 원래 네. 할 수가 있죠. 감액은 국회 고유의 권한인데 증액은 정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증액안을 제시를 하면 정부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고 정부가 거부하면 또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일단 급한 것부터 먼저 통과시키고 나머지 뭐 민주당이 더 붙이자는 거 있잖아요. 할붙이자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네. 또 따로 얘기하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관련해서 뭐 회의도 지금 이거 안 받아주면 회의도 참석 안 한다고 그러고 뭐 회의도 째버리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이제
좀 난항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근데 선거 전에 지금 어쨌든 간에 시중에 돈을 더 풀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건 또 근본 선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그 13조 네. 그거죠. 이거 코시국 때 그 돈 풀어 가지고 뭐 선거 이겼다. 뭐 아니면 돈을 덜 풀어 가지고 크게 못 이겼다. 그때 돈을 덜 풀어서 이재명이 졌다. 이런 식의 프레임 이걸 정말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걔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입각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나라 걱정 좀 하자고 제발. 지금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13조씩이나 지역 한꺼번에 풀어가지고 에이 아무튼 네네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뭐 여기까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짧은 이야기. 이게 이제 그 뭐 굳이 한 가지 첨언하자면 지금 국힘당 그 예비 후보나 후보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민주당은 왜 안 짚냐? 짚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그 누구야? 김동연 지사 출마 선언을 했죠. 네. 네. 그다음에 김두관 전 지사 하시든지 말든지 뭐 그리고 저기 누구야 그분은 또 안 하시잖아 출마. 박용진 불출마, 김부겸 전 총리 불출마. 불출마. 네. 예. 하시든지 말든지 뭐 해봤자 뭐 의미도 없고 그래서 딱히 다를 이유가 없다. 아 근데 불출마를 해도 뭐 네. 좀 세게 불출마를 하던가 아니면은 출마를 해가지고 한번 그 본인의 소신을 이렇게 강하게 밝히시던가. 그러니까 불출마할 때만 이런 경선 인정 못해 막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퇴각해버리셔서 네. 특히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네. 역시 많이 아쉽다.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때도 그냥 안 나온 거 아니냐. 뭐 소문으로 이렇게 뒤에서는 이재명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신다고 하는데 네. 왜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지시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총리 직함이 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프리토크 이걸로 마치고요.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S님, 너의 낙선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상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0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다시 반품시켜주시면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도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운동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운동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운동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사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못했던 전기 민영화 이야기 이번 주에 좀 해봅시다. 이번 주에 뭐 크게 다를 이슈도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끌려 나왔습니다. 원래 그냥 뭉개려고 그랬는데. 네. 아 그래도 이 구독자분이 요청하시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런 걸 잘 챙겨야지. 아 이게 어렵단 말이야. 그렇죠.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네. 네. 이게 그리고 뭐 결론을 내리기도 뭐하고 안 내리기도 뭐하고 애매하죠 좀. 네, 애매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래서 제가 그냥 뭉갤 수 있으면은 최대한 뭉개고 나중에 이제 해보려고 했던 건데 네.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예. 아니 뭐 뭉갠다고 뭐 뾰족한 답이 나오겠어. 그렇죠.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알 수 있는 그냥 이제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짚어보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합시다. 이게 시작은 이겁니다.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네. 그 전력 직접 구매제 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죠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고요. 이거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건가? 이거 원래 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자신문 거를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3월 28일에 올라온 겁니다. 한전 없이 전기사는 전력 직접 구매 허용. 네네. 대형 전기 소비처 직구 시작. 이런 내용입니다. 네네. 이게 이 전력 직접 구매 제도가 언제 도입이 됐냐면은 2003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때 당시 최초 도입 당시에는 이 자격 요건이 설비 용량 5만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만 가능했는데 이걸 조금 낮춰가지고 2009년에는 이제 3만 킬로볼트 암페어 수전 설비를 갖고 있으면은 자격 조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설비를 갖고 있으면은 전력 그 직접 구매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2009년에 이 3만 킬로볼트 암페어로 정해지고 나서 그냥 쭉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그 총 400 거의 500호 네. 그러니까 500군데가 직접 구매 참여는 가능할 수 있는 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구매 참여 가능 대상이지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팔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아니 사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럼 근거가 있는데 지금까지 왜 안 썼냐 아무도. 네네. 그거야 뭐 지금까지 한전에서 전기를 굳이 직접 따로 구매처를 알아보지 않아도 되게 싸게 공급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랬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냐 이게 좀 비싸단 말이지. 한전에서 나오는 요금이 특히 산업용 요금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네.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네. SK 어드밴스드가 작년 말에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직접 사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이 직접 구매를 하면은 예상하기로는 킬로와트 시당 한 20원 이상 네네. 한전에서 사는 것보다 싸게 살 거라고 네.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한전에서는 근데 이게 곤란해진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싸게 잘 공급해 왔는데 그래서 많이들 사갔잖아요. 계속. 네. 네네. 그런데 이제 2021년부터 2023년 이 LNG 가격이 오르면서 네네. 그 한전의 누적 적자가 확 올라가 있는 상태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지금 누적 영업 적자가 한 43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전기를 많이 사가는 이런 대형 기업에서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기를 따로 사겠다고 하면은 네. 그거 대형 소비자가 막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SK 어드밴스드 한 군데인데 네. 얘네가 이걸로 전기를 구매하는 비용을 많이 아끼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 다른 곳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신청해서 네. 따로 전기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이 기사 내용 때문인데, 그러니까 한전 원래 우리나라 전기를 지금 송배전하는 곳은 네. 한전이란 말입니다. 한전이 네.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전력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놈의 정부에서 드디어 민영화를 전력 민영화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 얘기입니다. 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전력 민영화하는 거는 할 거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설 때부터 있었어요. 네. 예. 그게 그 인수위원회 시절에서부터 얘기가 지적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일단 중간에 결론을 내리고 들어가자면 전력 직접 구매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부터 그냥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쓸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한전이 직접 구매 생각 안 날 만큼, 그러니까 네. 직접 구매가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 수준으로 그나마 이제 낮게 그 원가 단가를 낮게 공급을 네. 해왔었기 때문에 네. 그 적자를 건데. 이제 한전에서 보고 있었다. 네. 지금까지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게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윤석열이 파면된 상황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언제나 그래요. 민주당 애들은 그냥
국민의힘 이쪽은 민영화의 어떤 상징이야. 신자유주의, 민영화, 그다음에 그렇죠. 뭐 이 기업 프렌들리, 뭐 대기업만을 여고 서민 죽이는 네. 애들이다. 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프레임을 계속 걸어왔지. 계속 걸어왔고 사실 그런 의심살 일도 종종 오기는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해오기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 윤석열 정부 초기로 잠깐 돌아가 보죠. 2022년 4월 28일에 인수위 경제 2분과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이걸 발표 내용을 이제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걸 볼게요. 한전 독점 깨고 전기 요금 원가주의로 그다음에 NDC 40%는 절대 준수. 이게 이제 이날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 방향은 잠깐만 NDC가 뭐야? 이게 그 탄소 중립하기 위한 네네. 비율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맞추겠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원전 일단 기본 방향을 발표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조화, 네. 그다음에 공급 확대 위주에서 수요 정책 강화로 전환, 그다음에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네. 이 세 가지를 이제 기본 방향으로 했고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 중점 과제 내용에서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 이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등장하죠. 전력 구매 계약 허용 범위 확대. 네. 그다음에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 이 점이 이제 많이 그 사람들이 꽂히죠. 예. 네. 그다음에 전기요금 원가주의 요금 원칙 확립. 네.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 꽂히죠. 그렇죠. 경쟁 기반 전력 판매 시장 육성. 그래서 이제 한전 독점 판매 개방해가지고 전력 구매 계약 이거 허용 범위 확대하고 네. 이거는 이제 확실히 민영화에 점점 가까워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저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막 비판이 막 나온단 말이야. 네. 많은 언론사들이 민영화 막 이래서 기사가 막 28일 날 엄청 쏟아졌어요. 그래서 네네. 이 분위기에 좀 놀래가지고 다음 날에 이제 인수위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전의 민영화가 일단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말이 좀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한전을 민영화한다는 얘기는 누구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보통 프레임을 잘못 잡은 거지. 한전 민영화라고 프레임을 잡으면 충분히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전력 사업의 민영화라고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잡았어야 했는데 이제 한전 민영화라고 프레임을 잡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결론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약간 말장난에 좀 가까운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분명히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한전의 민영화는 아니지. 네. 근데 우리나라 전력 시장이 약간 민영화 형태로 더 간다. 한전 말고 또 다른 사업자가 생기게 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경쟁 그렇죠. 체제가 들어온다. 네. 이거는 충분히 민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한전이라는 회사만 놔두겠다 이런 거지. 그렇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네. 하여튼 뭐 이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수위의 계획은 있었는데 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동안에 꾸준히 계속 조금씩은 그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되어 왔었어요. 네네. 왜냐면은 누적 적자가 워낙 크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 이명박 때도 그랬어요. 이명박 때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뭐 글로벌 재정 위기 네네. 터지고서 이제 국제 경제가 매우 엉망이 됐을 때 네. 그때 당연히 또 강달러에 네. 우리나라 환율을 막 네. 추락하고 그래가지고 네. 게다가 더 추락시켰죠 아마 최경환 그때 강만수인가? 네. 강만수 시절이었나? 하여튼 그때 꽤 저환율 정책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간 상태라서 네. 그때도 했던 전기요금이 엄청 원래 뛰었어야 되는데 눌렀습니다. 네. 이명호 정부에서. 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거를 회복하는 거는 박근혜 때 네. 쭉쭉쭉쭉쭉 요금이 올라서 예. 박근혜 정부 막판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자가 해소가 됐는지 다시 요금을 낮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또 엄청나게 억눌렀죠. 눌렀죠. 네. 네네네. 눌렀었죠.
그렇게 됐었고 일단 요금은 올라왔었는데 네. 이 인수위 윤석열 정부 다시 돌아가면 네. 윤석열 정부가 이 인수위 계획대로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그거는 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로 이 야심찬 네. 계획대로 네. 민영화에 가까워졌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게 지금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은 이 전기 생산자가 이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민영화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실질적인 민영화의 완성은 이제 송배전이 민영 서비스화 됐을 때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려하시는 수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사를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송배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죠, 아직까지. 송배전은 뭐 민주당에서도 한번 네. 지난 이재명의 대선 공약 중에 네네. 에너지 고속도로 그렇죠. 뭐 이런 네. 공약이 있었죠. 네.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그러니까는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가 네. 김대중 정부 때 네. 장기 계획으로 네. 이 단계적인 민영화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일단은 발전 설비, 그러니까 생산을 이제 자회사화 해가지고 네. 쪼갰죠. 한전에서. 네네. 원래 한전이 다 그렇죠. 갖고 있던 네. 거를 네. 무슨 남부 발전, 서부 발전, 뭐 남동 발전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막 쪼개놓고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알아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또 민간 사업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전력을 생산하는 네. 뭐 석탄 화력 발전 아마 일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분명히 있고 대신에 이제 그거를 싹 사서 모아가지고 이제 파는 거를 아직까지는 이제 한전이 네.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 상황으로 그냥 쭉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하고서 멈췄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단계 송배전까지도 이제 원래는 가는 거였는데 참여정부 때 이제 일단은 멈춥니다. 네. 이 속도로 괜찮은 건가 아니면 네. 정말 이거 할 수 있냐. 그다음에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런 걸 하려면은 네. 타이밍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홀드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워낙 그 민영화 더 하겠다고 더 나아가면은 지지율이 엄청나게 요동치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어디에서도 사실은 못 건드려 왔던 네. 실정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뭐 목소리는 네, 정치권에서는 없어도 어떤 네. 기관에서는 목소리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IEA라고 이제 네. 국제 에너지 기구가 하나 있는데 네네. 거기서는 이제 최근에 한국 에너지 정책 국가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좀 민영화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쪽에서의 간단한 논리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OECD 회원국 중에 전력 시장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는 단 3개 나라밖에 없다. 한국, 이스라엘, 멕시코 이 3개 국가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경쟁 체제가 도입돼 있다. 네네.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프랑스가 그 최근에 전력 회사를 다시 국유화하긴 했어요. 네네. 가장 최근에 네. 독일 이런 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유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프랑스는 원전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원전이 이제 다시 가동률을 막 올려가지고 왜냐면 LNG가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어. 독일도 지금 그 포기했잖아. 네. 원전 제로 포기했잖아. 네. 그래서 가동률을 올려가지고 최근 전기 잘 팔아먹고 있다는 네. 그런 프랑스 최근 소식이 있고요. 네. 어쨌든 민영화는 뭐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민영화 반대 사례, 민영화 단점의 사례들은 보통 이거죠. 가격이 막 갑자기 막 급등한다. 가격 장난질 심하게 칠 수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기업은 어쨌든 이익률만 추구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얘기인데 네. 뭐 영국의 사례 같은 게 있어요. 네네. 영국 같은 경우 최근에 영국 같은 게 그 탄소 중립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민영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일단 석탄 발전을 퇴출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민영화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확실히 늘렸나 봐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영국은 풍력 발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 풍력 발전이 전체 전기 생산의 40% 차지할 정도로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장난 아닌데 40%면. 네, 장난 아니죠, 진짜. 네. 그런데 난리가 난 거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기 전에 뭔가 이 기후 이변 때문인지 네. 북해에서 바람이 충분히 불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2021년에. 네. 그러니까 40%나 차지하던 이 해상 풍력 발전이 갑자기 이 바람 개비가 안 돌아.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 요금이 확 오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는 LNG로 좀 돌려야겠다. 그래서 기저 발전을 LNG로 돌렸는데.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엎친데 덮친 격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막 전기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민영화 영향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영화의 나라 미국이 있죠. 미국은 이제 21년 텍사스 이상 한파, 예, 1월인가 2월에 엄청난 한파가 몰아쳐서 한 달 전기 요금이 막 2천만 원까지도 오른다는 기사가 막 그 미국발로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뒤로 후속 보도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뭐 별일 없겠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길거리에 나앉았으면은 그럼 그 기사까지 나왔겠지. 근데 후속 보도가 딱히 없다. 미국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없고 그냥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고 겨우겨우 찾으면은 이제 텍사스 주정부랑 주의회에서 약간 이렇게 뭐 전기요금 보조라던가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 인상 캡을 상한제를 해가지고 어느 이상을 오르지 못하게 좀 막자고서 이제 대책을 좀 세웠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기상 이변에도 좀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미리미리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책 쪽으로 좀 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때가 2천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이건 일시적인 것이었고 게다가 변동 요금제를 사용해 오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동 요금제 쓰던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진짜 싸게 요금을 내왔어요. 진짜 싸게 요금을 내왔는데 텍사스가 그러니까 미국 전국 평균보다 전기요금이 쌌었거든요. 특히 변동요금제를 쓰면은 쌌었는데 이거 한 방 맞아버리니까 월 2천만 원을 맞아버린 거지. 장난 아니지. 월 1천만 원. 장난 아니지. 그 전에 아무리 싸게 냈었다고 해도 사실 2천만 원으로 이게 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똔똔이 안 돼. 그러니까 손해 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뜬금없는 경제 위기 맞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특별한 일이 생겼는데 이게 민영화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뭐 한전이 공영화된 상황이었다. 근데 막 이상 한파를 가지고 갑자기 막 발전소가 못 돌아. 몇 개가 못 돌아가지고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공영화된 상태면은 이거 해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를 민영화 때문이라고 되냐? 그러니까 기상이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그 전기요금제를 이원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구매를 유도를 한 게 이게 어떤 민영화에 따른 어떤 기업의 행태가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행태가 아니었냐 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케이스들을 봐도 기업이 단순히 이거 돈 뽑아먹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명박 때 특히 이제 이런 공포를 많이 조성을 했는데 다국적 기업이 SOC 사업으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뭐 영화도 007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 수돗물 사업 독점해가지고 국가나 잡아먹는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다국적 기업이 심하게 횡포를 부려가지고 국가를 통제하려 든 실제 케이스가 있었냐면 그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기업들도 그만큼 멍청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그렇게 막 쉽게 가르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배째 버리면 같이 망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다만 적대적 어떤 그 투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뭐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것도 우려해야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실제 그동안에 조성된 민영화의 공포가 실제 사례로 나타난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찾을 수 없다. 그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민영화라는 게 민영화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 요금 상승 요인이 그러니까 민영화에 따라서 요금 상승 요인이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은 어쨌든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민영화를 우려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과연 그러니까 민영화가 악이라고 만약 규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마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기 요금을 대해야 되는가 이제 거기서 좀 이제 지금까지 좀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방송에서 그런 걸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전기요금 체계 자체가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더 많이 요금을 물리는 구조잖아요. 지금은 이제 솔찬히 냅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싸게 요금을 내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민수랑 기업 요금제랑 비교를 해보면 민수가 훨씬 싸게 공급이 되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민수에 난 손실을 기업에 판매하는 걸로 어느 정도 적자를 메우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용 그러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 양이라는 거는 정말 보잘것없기 때문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전체 우리나라 소비되는 전력량의 한 14%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걸로 산업용의 적자를 메운다?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전체 적자 규모를 놓고 봤을 때 그 민수 시장에서의 그 전기 요금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별개로 현실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거부터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산업용은 왜 싸냐? 그러니까 정책 때문에 싼 거냐? 사실 똑같은 전기는 아닙니다.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랑. 네네. 왜냐면은 산업 현장에서는 워낙 고전압 전력을 그렇죠.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감압을 한 번 안 시켜도 돼요. 네. 그러니까 주택은 220볼트를 써야 되니까는 감압을 시켜야지 그렇죠. 일반 가정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산업 현장에는 고전력 상태로 오히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저기 전신주에 흐르는 전류는 고압 전류인데 우리 집에 보낼 때 변압기 큰 거 통해 가지고 그걸 건물로 집어 넣어주면 건물에서 다시 쪼개면서 한 번 더 변압을 시켜가지고 그 220볼트로 맞춰가지고 집어로 보내는데 공장은 그냥 전신주에서 전원 따다가 바로 집어넣어도 되는 수준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변압기 설치 비용이 설비비가 덜 들죠. 빠지고 그다음에 훨씬 고전압 상태로 공장에 전달되기 때문에 로스도 덜하고 그렇죠. 전력 손실이 덜한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산업용이 약간 더 싸게 요금이 책정될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 돈 많이 벌려고 가격을 싸게 받는 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상식 차원에서는 알고 가시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도 산업용 요금이 주택 요금보다는 조금 더 쌉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리고 뭐 불가능합니다.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용으로 산업용이 적자 산업용 요금에서 적자를 보는 거를 완전히 국민에게 떠넘긴다. 뭐 주택용 요금을 올려가지고 뭐 메우고 있다 그런 식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불가능한데 아마 여름 같은 때 특별한 시기에는 그런 건 있겠죠. 이제 에어컨 가동률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은 집중적으로 갑자기 사용이 특정 시간대 이게 블랙아웃이 올 가능성을 좀 막기 위해서 올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용량 약간 사용량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냥 일부러 그런다? 그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산업용이 약간은 싸지만 이제 그 가정용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고 이게 전기요금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명박 때 때문에 그래. 근데 그걸 그 피해의식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기요금 현실화돼야 되고 사실은 그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를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영합적인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기요금 그렇게 억제해왔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 이제 요금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는 조금 더 올렸어도 된다. 근데 굳이 산업용 요금만 올리는 걸로 보전을 했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그러니까 캐파로 보면은 그렇지 산업용 올리면은 충분하니까. 하지만 그 일반 민수 시장에 일반 민수 시장 요금 상승을 억제해온 게 꼭 옳았냐라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좀 비판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예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는 원가를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게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논의가 정치권에서 있어 왔기 네, 때문에 인식은 돼야 되니까. 원료비 연동제라는 거를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네, 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시행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시행하기로 한 약속만큼 가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또 그거를 시행하자니 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야 하니까 네 그래서 많이 안 올 거의 안 올리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정권이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 탓한 거를 그거를 뭐 정당화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따져보면 일정 부분 특히 이제 이런 전기요금 같은 네.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좀 윤석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탓할 부분이 그러니까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 문재인 정부를 탓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는 올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네. 네, 올렸어야 하고 뭐 그래서 조금씩은 그래도 엄청 욕 먹고 눈치 보면서 그냥 조금씩 올렸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영속성이라는 더 큰 틀로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민수 전기 요금을 억제해 온 것도 저는 그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네. 눈치 보지 말고 그때 지지율도 높았잖아. 그럼 설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취약계층들한테는 바우처 같은 걸로 좀 더 보전을 해주고 전반적으로 요금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득을 해나갔어야 했는데 그런 걸 안 하기는 했다는 거지.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그걸 하면서도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 안 올린 거 우리가 지금 정상화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만 정치 싸움화 시켰어요. 그렇죠. 정치 그건 쟁점화 잘못된 시켰어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설득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한 거죠. 쉽게 가려고 한 건데 네, 쉽게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원전 얘기하고 막 네.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었다 네. 막 이런 식으로만 나가니까 네.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얘기한 것 중에 뭐 일정 부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이걸 정정화 시켜버리면 안 되는 분야였던 거죠. 이건 사실은. 그렇죠. 네. 국가라는 큰 틀을 놓고 막 계속 100년 대계로 정말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분야인데 이걸 네. 그냥 지엽적인 그런 문제로 그냥 그렇게 축소시켜 버렸으니까 담론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람들 감정만 상하고. 네, 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민영화에 대해서는 보다도 지금 우리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전기 요금에 대한 피해 의식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기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이 전기 에너지 가격을 무조건적으로 억누르는 거는 약간 기본소득의 형태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건 크게 그건 잠재적 리스크를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네,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폭탄 돌리기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기 요금이 좀 올라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전기를 덜 쓰면서라도 그 요금을 내고 정말 취약계층들은 에너지를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은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네. 보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 혜택을 같이 누리려고 하십니까? 그건 좀 이제 무책임한 거죠. 네. 좀 파렴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공공재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네. 전기요금 올려서 취약계층 못 쓰면 어떡해? 그러니까 전기요금 올리지 마.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근데 취약계층 전기 그렇게 많이도 못 써요. 쓰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그런 환경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오르면은 그나마도 정말 필수적으로 써야 될 거를 못 쓸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그분들은 보조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분들 때문에 전기요금을 전체적으로 아예 못 올린다? 이거는 기본소득이랑 거의 똑같지. 그렇죠. 네.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가게 하는 게 네.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한전이 적자가 어느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지 민영화가 안 되지. 민영화 안 하고 뭔가 이 송배전망 이런 거 네. 계속 보수해 가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민영화 거 반대를 아닙니까? 주장하려면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냥 피해의식만 가질 게 아니라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야 민영화 하지 마라고 하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단순히 야 난 전기요금 많이 내기 싫어 그러니까 민영화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한국 보통 한 개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네. 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네.
예전에 이제 산업용까지 다 섞어가지고 네.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1인당 뭐 전력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뭐 3위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주택용만 따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막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평균보다 약간 덜 쓰는 나라입니다. 주택이.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네. 예, 그거랑 상관없이 뭐 네. 산업용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 가격이 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전기 가격을 정하는 게 정치거든요. 네. 그 산자부에서 회의해가지고 네. 그 한전에서 고시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이나 그러니까 전기요금 책정이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게끔 하려면은 사람들이 인식이 합리적이 돼야 네, 되는 네, 겁니다. 네. 요금에 대해서. 원료비 연동제가 그렇게 해서 정해졌다는 거를 네. 받아들이시고 네. 이게 정말 잘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네.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조금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2천만 원 텍사스가 그 가격이 나왔지만 또 결국은 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일시적인 것만 잘 넘기면 돼요. 네. 이게 뭐 계속 막 그 특히 좌파 분들이 말하는 네. 막 이 서민들 등골 빼먹어 가지고 네. 막 길거리 나앉게 만들고 네.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주가 텍사스예요. 지금 텍사스 막 산업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가 똥망하고 있고 지금 좌파 천국 캘리포니아가 지금 규제 때문에 똥망하고 있고. 지금 뭔가 좀 바뀌었어요. 네. 텍사스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네. 텍사스가 1, 2 수준이에요. 미국 전체 그 경제 규모에서.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원래 저기 캘리포니아 그쪽이 제일 잘 나갔는데. 그냥 소만 치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그러니까 계속 변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요금에 대해서 좀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요금 얘기할 때 무조건 민영화 이거 민영화야 막 이러진 않았으면 합니다. 네. 아무튼 결론은 없는. 결론은 있긴 하죠. 네. 요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말자. 뭔가 좀 속 시원한 결론을 못 내려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자, 이제 뭐 이재명 출마 선언 이야기 좀 해봅시다. 네네. 이제 10일 날 한 11분 30초 정도에 이제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대시했어요. 출마 어디 선언 밖에서 영상으로. 한 게 아니구나. 네네. 네. 그래서 뭐 이날 이제 좀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니트를 입고 뭐 네네. 하는데 그러는데 거기 달린 그 뉴스 댓글 하나 보니까 참 재밌던데 니트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좀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니트 입고 나오면은 뭐 니트 입으면 비호감 되는 거 아니냐. 아무튼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날 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추려보면은 뭐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과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으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은 양극화 때문이다. 경제적 양극화 때문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먹사리즘을 넘어가지고 잘사니즘으로 이 양극화를 해소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K 이니셔티브라는 말을 이제 주요 키워드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과거 이제 김구 선생이 문화강국 얘기한 거 그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국민은 K 컬처에 대해 촛불 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 이 빛의 혁명이라는 말 왜 이렇게 싫냐? 저도 정말 너무 싫어요. 몸에 닭살 막 알레르기 반응 일으킬 정도로 싫은데 아무튼 무혈의 평화 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린 세계사에 없는 K 민주주의를 선보였다 이렇게 짚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터뷰에도 썼습니다만 이거는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니다. 이놈의 뭐 대통령 탄핵 이렇게 연달아 10년 사이에 2번씩 있었던 거 이건 남미 말고 남미의 굉장히 정치 상황 불안한 국가들에는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렇죠. 네. 이거를 K 민주주의라고 무슨 K 이니셔티브에 집어넣어 자랑할 일인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 이런 것을 K 이니셔티브라고 통칭하고 싶고 뭐 규모는 작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이게 왠지 좀 그 트럼프 캠프에서 이제 내세웠던 마가 이걸 좀 벤치마킹한 거 아닌가? 요즘은 트럼프 이기는 마와라고 하더라고요.
Make America Wealth Again. 웨스 어게인으로. 예, 마와. 뭐 마가가 마와가 여기도 됐다고. 잘산이즘이니까. 여기는 이제 목살이즘에서 MKGA지. 예. MKGA. 이 MKGA 이거 저기 윤석열이 어제 관저 나오면서 네. MKGA 쓰인 빨간 모자 쓰고 나왔거든. 아마 지휘자가 선물한 것 같은데. 아이고. 똑같아 하는 소리가. 이게 그 진짜 대한민국 이게 네.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나라다. 네. 뭐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이게 나라냐 하다가 네. 그래서 이게 나라다. 예. 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이거를 그냥 스리슬쩍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3대 목표로 제시를 한 게 경제 성장, 생명 중시, 국익 우선 외교 이렇게 이제 3대 성장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3대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자, 하면서 이제 잘산이즘을 아무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이거 난 좀 무서워 이 얘기는. 네네. 왠지 좀 종교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찌됐든 잘 살게 해주겠다. 네. 이거 거의 뭐 새마을 운동이죠. 뭐 사실 이제 생명 중시 이런 것들은 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저는 좀 들이대볼 만한 한 구석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네네. 그 당시 정부나 행정부의 대처가 과연 합당했냐라고 보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면모를 보였다면은 뭐 생명 중시 그래 얘기해볼 만하지 할 테지만은 이재명이 과연 그랬나? 뭐 한 게 없잖아요. 아니 예전에 그 판교 참사 때 어떻게 대응했나 생각을 그렇죠. 해보라고. 아니 네 그것도 당연히 그렇고 이태원 참사가 있었음에도 네. 그냥 그 정쟁만 했지. 예 이상민 해양부 장관 탄핵시켰다가 네. 그냥 기각돼서 돌아왔죠. 그렇죠. 그거 말고 한 게 없어요. 네. 뭐 그래서 딱히 뭐 생명 중시 얘기를 하는데 말뿐인 것 같다. 와닿는 게 없다. 뭐 그런 느낌도 들고. 자 그리고 뭐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원칙은 대한민국 국익 최우선이다. 이건 뭐 하나만한 얘기고 사실상. 그리고 이제 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아니고 어떤 게 더 유용하고 필요하냐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외교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 없는 소리 하는 거죠. 근데 뭐 대만의 셰셰 뭐 중국의 셰셰 이딴 소리 이미 뱉어놓은 주제에 저는 그거 되게 크게 돌아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 양반이 이재명이 뭐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지게 되면 그게 상당히 큰 요인이 될 수 있고 이긴다고 해도 저는 이게 굉장히 크게 되돌아올 거라고 보는데 저 왜 그러냐 이제 이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지금 이제 미국 관세 유예 네네. 저희 4월 9일 날 있었잖아요. 그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 이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그냥 기본관세 미국이 말하는 10% 네. 그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전격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만 제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뭐야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랑 다시 또 관세가 이제 상호 공방이 오갔단 말입니다. 그럼 네, 최종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25% 미국에 관세 물리겠다 했고 미국은 145% 물리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125인데 미국은 145야 이거 안 맞지 않냐 그러는데 미국도 125%에다가 이 펜타닐 관련해 가지고 마약 해서 징벌적 관세 20% 추가한다 그래서 145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중국이 원래 미국이 상호관세 조약 발표하고 나가지고 중국이 이제 몇몇 국가들한테 인접국들한테 제의했던 제안했던 그 관세 동맹 네네. 주로 이제 우리나라,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이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 같이 우리 관세 동맹 해가지고 미국에 대항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깨졌어요. 근데 원래 이 4월 9일 발표 나기 이전부터 이미 다 그냥 쌩깠어요. 우리도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중국이랑 협력할 일 없다. 관세 관련해서 미국이랑 협의하겠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었고 호주 같은 경우도 안 한다. 우리는 중국이랑 손잡을 일 없다. 이렇게 나왔었고. 호주 굉장히 중국의 감정이 안 좋죠. 안 좋죠. 네.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거의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게다가 지금. 뭐 그 선거 개입하고 네. 여론 조작해가지고 네. 뭐 그런 것까지도 하고 못할 짓을 많이 했죠 호주에. 그렇죠. 뭐 일본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일본도 중국이랑 손잡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고 딱히. 그렇죠.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아마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워낙 주변국들한테 민심을 일어났기 때문에 애초에 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 해도 야 그럼 미국 저러는 거
말도 안 되지 그렇다고 니들이랑 손잡아서 이득 볼 것 같지 않는데라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결국 중국은 이래나 저래나 제대로 좀 사실 이게 중국이 기회가 될 수 있었거든. 자기네들이 중심국으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자체는 굉장히 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한 대로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됐으면은 그랬을 네. 수도 있죠. 네. 근데 트럼프도 멍청이는 아니니까 그게 어떤 이제 하나의 포석으로 던진 거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네. 아무튼 그래서 중국은 결국 뭐 어떤 주도적인 역할도 못하고 그냥 다시 이제 미국이랑 혼자 대립하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좀 치닫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트럼프가 애초에 지금 이제 기본관세 10%는 다 적용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게 조선모사식으로 25%까지 올린다 그랬다가 10%라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10% 관세도 낮은 게 아니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FTA 하면서 무관세로 하기로 했는데 그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복관세로 미국 물건에 똑같이 10% 매길 수도 없어요. 매기면 미국이 관세 올린다고 그러기 때문에 관세 올린다고 난리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전히 우리가 손해보는 상황이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애초에 노린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휘둘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까지 그래도 그나마 10%로 이제 이 10% 선에서 그냥 똑같이 그냥 중국 제외한 그 국가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게 그냥 우리도 중국이랑 바로 쌩까고 그냥 미국이랑 협상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란 말이죠. 근데 이재명이 못했을까? 글쎄요. 뭐 쉽게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겠지만은 땡큐 이랬을까?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리고 미국이 이재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이재명이 뱉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이나 일본 등에는 지금 이제 미국이 원스톱 그 쇼핑을 원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무역 산업 안보를 총괄해가지고 단순히 이제 관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방위 분담 네네. 분담금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포괄해가지고 좀 재협상을 추진을 하겠다. 탑다운으로 그냥 다 한번 해보자. 그 동안에 자기네들 손해만 봤다 이거야.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4월 10일자 디지털 타임스 기사를 하나를 봅시다. 방위비 딜레마 빠진 90일 관세 유예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특히 이제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미군들에 관해서 뭐 미군들 많이 이제 사실은 그 동안에 나토가 굉장히 안일했거든요. 네네. 계속 그 군비 감축하면서 제대로 방위비 분담도 안 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미군한테 의존하는 식으로 그렇게 흘러갔단 말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그걸 집권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안에 유럽 안보에도 그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가 희생해 왔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얻은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겠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건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진성준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제 그 한덕수 총리랑 백악관이 통화를 했잖아요. 네. 그 직후에 나온 이야기가 백악관은 통화 직후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긍정적이었다고 하며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한 대행의 대미 통상 협상을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 정권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은 뒤집어 엎겠다라는 그런 선언으로도 읽힐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재명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꾸준히 좀 그 미군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네네네. 2월 달에도 뭐 이제 SBS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선의로 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일정부분 틀린만 알 수 있죠. 중국 견제용으로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서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뭐 우리나라 그 주한미군 기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군 철수도 옛날에 주장한 적 있어요. 분명히 이재명이.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과연 우호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뭐 믿을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이제 뭐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90일 유예 기간이 생겼잖아요. 네. 4월 9일부터. 그러면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지금 대미 협상을 제대로 하려면은 좀 이 국회에서 의회에서 특히 싸우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좀 하나의 이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는 거죠, 미국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좀 덧붙여 보자면은 지금 이제 조기 대선 시즌이 시작이 됐고 이 유예 기간은 7월 달까지 가는데 6월 달에 지금 정권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국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측도 이게 지금 근데 미국이랑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기존 협상 내용을 정권에 따라서 뒤집어 엎지 않고 어쨌든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 협상하는 쪽도 협상력에 좀 더 협상력에 무게가 실리는 거고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미국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 대선이 있으니까 유예 기간을 좀 더 늘려달라고 하든가.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해줄 거야. 왜냐하면 트럼프는 한국 사정 받을 필요가 없거든. 오히려 이걸 자기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렇게까지 협상을 끌어내는 건 또. 자, 그래서 좀 이런 좀 선언적인 그런 행보들이 필요하다. 초당적인. 근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쉽게 보이지가 않아서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런 협상을 초당적으로 일단은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전에 FTA 때도 그랬지만 그렇죠. 뭐 그 야당의 의견을 참고하고 들어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협상의 키는 정부 쪽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딱 근데 그 진성준이 보인 게 지저분한 게 뭐 전화 통화로 협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뭐 북한이야? 김정은이랑 뭐 그거 트럼프랑 뭐 하는 것처럼 막 리더 두 명이서 이렇게 일괄 타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쇼파 전화로 그것도 지금 이미 저기 정부 측 협상단 미국에 지금 계속 가가지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그냥 단순화 시켜가지고 마치 한독수 대행이 지금 트럼프로 쇼부 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프레이밍 걸어버린 면도 있죠 분명히. 단순히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4월 11일 날 또 이제 이재명이 4월 10일 날 그 선언문을 영상으로 발표를 했고 10일 날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공약들을 구체화시켰는데 메인 슬로건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이 지금은 이재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확실히 좀 그 마가 냄새는 나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후져요. 예. 그러면서 이제 향후 5년이 이제 대한민국 뭐 명운이 걸린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나는 5년 할 거다. 기한 생각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질적 성장, 잘사니즘, 주도적 기술 육성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테마로 얘기를 했어요. 먹사리즘 토대 위에 신세계를 설계하는 잘사니즘이 곧 글로벌 경쟁력이다. 신세계 설계. 무섭죠. 그래서 이놈의 이제 K 이니셔티브 비전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뭐 없어요. 그건 뭐 공약 발표 때 나오겠지 물론. 그래서 이제 좀 비상계엄 정국에 대한 언급을 많이 줄였어요 확실히. 윤석열 정부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아예 안 하는 거 아닌데 이틀에 걸쳐서 한 얘기들 종합을 해보면은 줄이고 이제 자기가 뭘 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냄새만 풍기는 그런 발표긴 했어요 분명히 이틀에 걸친 이 출마 선언 발표가. 그래서 나름대로 좀 영리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비상계엄 정국으로 계속 그걸로 끌고 가면은 자기가 손해볼 면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그 공격받을 그런 지점들이 생기는데 뭐 정책 대결로 가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려는 면이 있어 앞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 얘기는 딴 애들이 하겠죠. 네. 뭐 양문석 같은 애가 튀어나오든 그렇죠.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예, 그런 거는 이제 네. 내란 뭐 이런 거는 네. 그 격가지들이 네. 뭐 유튜버들이라던가 뭐 네. 그런 놈들이 이제 들고 나올 것이고 네. 이재명은 좋은 얘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고 이 와중에 지금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후보 체제로 돌입이 됐어요. 사실상 뭐 경선을 해봤자 거의 요식행위에 가까울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4월 9일날 이재명 지금 이제 경선 캠프거든요. 네네. 경선 캠프인데 배우자 실장이 있어. 현역 의원을 2명이나 갖다 앉혔더라고요. 네, 그 배우자 비서실장 정을호, 수행실장 백승아 둘 다 현역인데 네. 자존심도 없냐. 전보다 더 강화됐어요. 그렇죠. 2명으로. 옛날에 이해식 1명이었는데. 네. 자, 그리고 4월 11일 날 이제 이재명 캠프 선대위의 공보단장 박수현
네. 여기 왜 이쪽 캠프로 들어가 있네. 그 김경수 캠프로 나가고 박수현은. 그다음에 그 누구야 선대위원장인가 선대 본부장인가가 윤호중 네. 그 원내대표했던 네네.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그 캠프 머리를 맡고 그다음에 이제 강훈식도 이번에도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는 뭐 저한테는 그냥 기타 등등. 네. 근데 이제 뭐 그 광주 방송에서 이걸 좀 짚었는데 이 좀 선대위 캠프 명단 9인 중에 광주 전남 의원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공약이라고 지금 이제 그 비전으로 제시한 것 쪽에 보면 지역 소멸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 지역 문제는 별거 아닌 거냐? 뭐 이제 그렇게 좀 짚고 나왔는데. 근데 뭐 광주 전남에서 데려다 쓸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뭐 민영배? 그렇지. 이재명 변호사 아니면 민영배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뭐 정주도 이상한 그 예전에 삼보일배 하다가 실려갔던 애 그런 애나 있고 뭐 누굴 데려다 쓰라고. 광주 전남에 쓸만한 인물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 네. 자, 그 4월 10일에 이 박수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재명이 김혜경한테 욕을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그런 제보가 접수돼 가지고 뭐 경찰한테 뭐 조사를 의뢰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진짜 대한민국에는 어떤 허위 조작 정보도 용납되지 않는다.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입부터 좀 다물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총리님이 오늘 또 이제 대본소가 때문에 또 글을 쓰셨더라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다들 읽어보셨을 테니까 네. 좀 재밌어가지고 요것만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추아무개 의원이라고. 추아무개. 네. 앞으로 저도 추미애는 굳이 이름 안 불러주고 추아무개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추씨라고 불러도 되겠네. 그 제 친구 중에 추씨 별명이 추씨인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렇구만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추아무개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자기들이 맨날 가짜뉴스 엄청나게 퍼뜨려 놓고 지금까지 뭐 맨날 선거철만 되면 지금 그 저번에 민주파출소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 또 민주소방서도 만들었다 새로.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 이래 그냥. 민주파출. 다음에는 뭐 할까 이제 소방서 파출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민주군대냐 이제 뭐. 자경단. 민주방위군 뭐 알아서 하시고. 네. 뭐 이렇게 좀 보면은 네. 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좀 필요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출마 그러니까 선언이니까 일단은. 출마 선언이기도 하고 많이 남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 거대 담론만 제시를 해주고. 네. 사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카운터로 가면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고 네. 여기서 또 굳이 또 우리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지 이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럴 기간도 없고. 그 이제 공약 발표하면서 하나씩 짚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굳이 네.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게다가 저희는 개헌을 통한 일단은 3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게다가 이원 집정부제 형태의 권력 구조 개편을 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어떤 공약 상황이랑 달라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현실성이 맞아 떨어지려면은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카운터가 마찬가지로 사실은 쉽게 좀 각을 세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네네. 이런 뭐 K 잘사니즘이니 뭐 이런.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스템의 문제점부터 짚고 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를 해야지 네. 단순히 지금 관성적으로 지금 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담론은 이걸로 지금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없고 장기적인 어떤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묘하게 국뽕을 많이 타놨는데 네. 국뽕 이거 깨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K 이니셔티브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대북 정책에 대한 걸로 K 이니셔티브, 네. 그 한반도 이니셔티브 이거를 네, 말씀을 네. 하셨지. 네. 이게 막 아무데나 갖다 쓰라고 있는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K 컬처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저는 이건 일시적인 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원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네. 유행은 원래 이제 네.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어쨌든 블랙핑크나 BTS 이후로 뭐 달리 없잖아. 뭐 넷플릭스에서 뭐가 잘 팔리는 그런 얘기를 그런 거 이제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잘 만든 거는 팔리고 네. 못 만든 거는 또 안 팔리기 때문에 몇 개 좀 팔리다가 이제 좀 시들해지면 또 시들해지는 뭐 겁니다. 음악판만 놓고 봅시다. 불과 한 20년 전, 10년 전 그때는 라틴 애들이 휩쓸었어요.
또 그때는 라틴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뭐 리키 마틴 이런 애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텔레비전 틀기만 리키 마틴 나오던 시절이 리키 있었다고. 마틴 글로벌이었죠. 네. 네. 뭐 BTS가 이제 그 급은 되겠지. 근데 이제 그게 영원할 리는 없고 또 유행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은 돌고 돌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이런 붐들을 굳이 패배할 필요는 없지만 또 그럼에도 패배할 필요도 없지만 또 과대 평가할 것도 아니다. 이거를 자꾸 국가에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네. 올라타는 게 편승하는 게 웃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이 잘한 거지. 그렇지. 그 사람들이 잘한 거죠. 예. 그리고 그 몇몇 살펴보면 또 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한 것도 아니고 이미 거긴 다 국적화된 국적을 사실은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노래를 하겠지만은 그게 순전히 한국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상. 뭐 외국인 작곡가도 포함이 돼 있고 프로듀서라던가 그렇죠. 글로벌화 돼 있죠. 네. 네. 오히려 신자유주의스럽다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간이 뭐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네. 일단은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 해당에서는 한 2주 남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 3주 네네. 아주 길게 해도 아무튼 5월 전에는 뭔가가 이야기가 좀 더 구체화되는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계속 차분하게 네. 네, 지켜보고 뭐 네. 국민의힘 쪽에는 그래도 좀 레이더를 세워놓는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필요하죠. 네. 예, 예. 어쨌든 달리 따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진보당, 예. 그 3인당, 예. 그 다음에 뭐 기본소득당, 다 조국혁신당 전부 이거는 다 그 민주당 격가지들 우리랑 뭔가 얘기를 나눠볼 상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없고요. 네. 하필 뭐 얘네들밖에 없네. 예. 예, 국민의힘밖에 없죠. 뭐. 하지만 최대한 접점을 잘 만들고 네, 그다음 네. 명분 빌드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접점은 좀 생기는 편이거든요. 네. 접점은 생기는 편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전병환 대표도 오픈돼 있다고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명분 빌드업을 잘 쌓아야 될 것이고 그런 반면에 또 이제 그 목적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네. 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제시하는 시간으로는 그 앞으로의 3년 동안에 무엇을 2028년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확실하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죠. 좀 뭐가 가장 중요한가 이런 것도 네네네.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